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해부 생리학이라는 책을 갖고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12페이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이라는 완전히 다르지만 상호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룬다. 해부학은 과학의 한 분야로 유기체의 구조와 각 부위,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아나토미라는 단어는 조각으로 잘게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었다. ANAT 그 다음에 OMY로 나눠져 있거든요. 해부학자들은 인체를 잘게 조각냄으로써 그 구조를 배운다. 절개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인체의 부위 또는 해부학적 구성 요소들을 연구하고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 한편 생리학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각 단원에서 해부학적 부위들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될 것이다. 각 부위들은 그 부위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크기, 모양, 형태, 위치에 있다. 구조와 기능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인체의 모든 구조와 기능은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 구조와 기능은 같이 가는 거고요. 구조가 문제가 되면 기능이 문제가 되고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조가 벌써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은 같이 간다. 항상성이라는 건 일정한 그 유지를, 일정한 그 기능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항상성입니다. 나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항상성이고, 좋은 상태, 그 좋은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항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체를 공부하면서 또는 치료하면서 관리하면서 좋은 상태로 만들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야겠죠. 자, 1. 조직의 구조적 수준. 인체의 부분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으로 서로 어우러지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림 1-1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수준이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간단한 화학적 수준에서 가장 복잡한 유기체 수준으로 이행되어 간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자, 그림은 이제 이렇게 보면 세포하고 이렇게 그림. 인체는 하나의 구조물이지만 수조 개의 작은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원자와 분자를 조직의 화학적 수준이라고 하고 생명의 존재 여부는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화학 물질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세포는 셀이라고 하죠. 우리 몸 안에서 살아있는 가장 작은 구조체이고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포가 살아있는 물질 중 가장 단순한 단위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게 생겨서 단순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복잡하니까 파고들고 싶고 어려우니까 헤쳐나가야 되고 싶고. 자, 조직은 티슈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수많은 세포들의 조직체로 정의된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고. 조직은 몇 가지 다른 형태의 타입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세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협동한다. 조직의 세포들은 대개 함께 묶여 있고 풀과 비슷하게 생긴 세포 사이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 기관은 조직보다 좀 더 크고 복잡하다. 기관은 5-6개의 서로 다른 조직들 그룹이고 그 조직들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렬되어 있다. 예를 들어 1-1에서 있는 심장은 기관 수준의 조직이다. 개통 시스템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복잡한 단위이다. 개통은 다양한 기관들이 연합된 것이고 인체의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동한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그림에서 심장 혈관 계통의 모든 기관들은 혈액의 신체의 조직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회복적 자세. 자, 그쵸. 서 있는 자세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신체가 움직이는 방법, 자세, 한 부위의 다른 부위의 관계 등에 대하여 논할 때, 신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자세를 회복적 자세라고 한다.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한다. 자, 회복적 자세는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팔을 그러니까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손바닥을 정면을 보고 서 있는 상태.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서 있는 자세이다. 이게 이제 아나토미 포지션이고, 머리와 발도 물론 앞을 향하고 있다. 회복식 자세는 신체 부위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방향 용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 자세이다. 눕기, 엎드리기, 그러니까 수파인과 프론, 이 신체가 회복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을 때 신체의 자세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누운 자세, 스파인 포지션 자세는 얼굴을 위로 향하고 똑바로 누운 자세이고, 프론 자세는 엎드린 자세이다. 얼굴을 아래로 하고 엎드린 자세이다. 회복적 방향. 자, 인체 부위들이 다른 구조체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짜게 되는 반대 방향과 함께 나열하였다. 자, 위, 아래, 위, 슈페리어, 머리 쪽을 향해, 아래, 인페리어, 발 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를 쳐다보는 걸 슈페리어라고, 밑에 발 쪽을, 밑에 시선을 두고 보는 걸 인페리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허파는 가로막 위에 있고, 혀파는 횡격막 위에 있고, 위는 가로막 아래에 있다. 앞, 뒤, 안테리어, 앞쪽을 말하는 거고, 뒤는 이제 포스테리어,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전상 장골국 허리에는 있고, 뒤에는 이제 후상 장골국이 있다는. 그래서 앞에는 ASIS라고 부르고, 뒤에는 PSIS. 뒤쪽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코는 신체 앞쪽 면에 있고, 어깨뼈는 뒤쪽 면에 있다. 그렇죠? 똑바로 서서 걷는 인체에서는 앞 대신 배 쪽을, 등 대신 등 쪽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안쪽, 가쪽. 안쪽은 메디얼, 신체 중간 쪽을, 가쪽은 신체 옆쪽을 또는 중간선에서 떨어진 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은 발의 안쪽에 있고 새끼발가락은 발의 가쪽에 있다. 심장은 허파의 안쪽에 있고 허파는 심장의 가쪽에 있다. 몸쪽, 먼쪽. 몸쪽, 프록시말이라고 하는데 몸통 쪽 또는 몸통에 가까운 쪽. 그리고 먼쪽, 디지털은 몸통에서 떨어진 쪽 또는 몸통에서 먼 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메디얼하고 레터럴하고 그 다음에 프록시멀하고 디지털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몸쪽, 몸쪽,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몸통에서 떨어진 쪽 또는 몸통에서 먼 쪽을 의미한다. 디지털. 예를 들어 팔꿈치는 아래팔의 몸쪽 끝에 있고 손은 아래팔의 먼쪽 끝에 있다. 자, 얕은 깊은. 자, 얕은은 슈퍼피셜이라고 하고 표면의 가까움을 얘기하는 거고, 깊은, 딥은 표면에서 좀 더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얕은 근막이나 이제 슈퍼피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딥 티슈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건 뭐냐? 깊게 들어가는 마사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는 근육보다 얕은 곳에 있고 뼈는 근육보다 깊은 곳에 있다. 그렇죠. 인체를 공부할 때 작은 부분으로 자르거나 분해하기 위해서 인체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인체의 단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은 쉬운데 처음에는 이제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시상면.
시상면은 인체를 앞과 뒤로 세로로 자른 면이다. 시상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봉합이 있어요. 봉합. 시상봉합이 있고 이제 관상봉합이 있는데 인체를 앞과 뒤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시상면은 인체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 보게 되니까 그 반반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시상면은 정중 시상면이라고 한다. 뭐 이게 자꾸 복잡한데 그냥 시상면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러면 시상면의 움직임은 이렇게 굴곡하고 신전할 때 표현되는 거. 그리고 이마면 프론탈 플랜이라고 해서 인체를 옆으로 세로로 자른 면으로 관상면이라고도 한다. 자, 이마면은 인체를 앞쪽과 뒤쪽으로 나눈다. 앞쪽과 뒤쪽. 여기 관상봉합이니까 이렇게 앞쪽과 뒤쪽을 나누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수평 내전, 수평 외전 이런 식으로 요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가로면이라고 있습니다. 가로면. 이게 횡단면이라고도 하는데 트랜스퍼 플랜이라고 인체를 수평 또는 가로로 자른 그러니까 몸통이나 이렇게 가로로 자른 거죠. 가로면은 인체와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나눌 때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체형을 분석할 때 서 있는 자세가 이제 시상면이죠. 시상면에서 옆에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굴곡과 신전, 또 앉았다 일어날 때 고관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측면에 이제 척추의 모양, 그러니까 골반의 모양, 그러니까 전만이냐 또는 후만이냐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의 다 시상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속 공간입니다. 인체에 비어 있는 공간 또는 구멍이 있고 그 안에는 몸속 기관들이 질서정연하게 꽉 차 있다. 인체에 있는 공간은 크게 배 쪽 공간 등과 등 쪽 공간 나눌 수 있다. 자, 공간의 위치와 대략적인 모양은 그림 1-4와 같다. 1-4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배 쪽 공간의 윗부분에는 가슴 공간이 있는데 가슴 공간의 가운데는 가슴 세로 칸이라고 한다. 가슴 세로 칸으로 나누어지는 두 개의 공간을 가슴막 속 공간이라고 한다. 배 쪽 공간의 아래쪽 부분에는 뱃속 공간, 골반 속 공간이 있다. 실제로는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구두를 합쳐서 배골 반속 공간. 참 용어가 참 어려워.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림 1-4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배속 공간과 골반 속 공간을 나누는 대략적인 위치이다. 읽으면서도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죠. 가슴속 공간과 뱃속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부위를 가로막이라고 한다. 횡격막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그램. 가로막은 얇은 종이처럼 생긴 근육이고 돔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며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다. 그렇죠? 횡격막이 움직여야지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할 수 있으면서 공기가 들어와야 또 인체 전체를 퍼져야지 또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숨을 쉴 수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커다란 배골 반석 공간에 있는 기관들의 위치를 알기 쉽게 4개 또는 9개의 공간으로 나눈다. 4개의 공간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 공간을 4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 4분이 그쵸 4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그럼 모두 합쳐서 4개가 되는 거죠. 오른쪽 4분이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가 있다. 뱃속 공간을 9개 나눌 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위 배골 반위 위, 그 다음에 뭐 중간 배골 반위, 아래 배골 반위. 그렇죠. 여기서 보면 위 배골 반위는 9째 갈비뼈 높이에서 배를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 위쪽 부위를 말한다. 각각은 오른쪽 갈비 아래 부위, 왼쪽 갈비 아래 부위, 명치 부위라고 하고 중간은 오른쪽 허리 부위, 왼쪽 허리 부위, 배꼽 부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래 배골반 부위는 아래쪽으로 오른쪽 사골 부위, 왼쪽 사골 부위, 아랫배 부위가 있다. 사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해인대 쪽, 서해인대 쪽 거기를 이제 사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쪽 공간에는 뇌가 들어있는 머리뼈 공간과 척수가 들어있는 척수 공간이 있다. 그렇죠. 뇌가 들어있는 머리뼈 공간과 신체 부위, 건강과학에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분류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머리라는 부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고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해야 한다. 신체는 크게 축 부분과 팔다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느 머리가 아프냐고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앞이냐, 뒤냐, 머리 위냐, 두정부 쪽이냐, 그다음에 축두 옆에가 측면이 아프냐. 자, 신체는 크게 축 부분과 팔다리 부분 나눌 수 있다. 신체의 축에는 머리, 목, 몸통이 있고 팔다리 부위에는 팔과 다리가 있다. 자, 몸통은 가슴, 배, 골반 부위로 구성되고 팔은 위팔, 아래팔, 손목, 손으로 세분화된다. 신체 부위를 설명하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아리는 무릎과 발목 사이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다리 전체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종아리는 이제 아킬레스건, 비복근, 가장위근 이쪽 부위가 이제 종아리죠. 자, 신체 기능의 균형.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비록 그 구조는 서로 다를지라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후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자, 살아남는 것은 체내에서 비교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 항상성은 내부 환경을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 생리학 용어이다. 내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신체의 세포들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내부 환경이 상대적으로 일정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좁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움직이거나 살아남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맞춰야지, 유지할 수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게 뭐가 있냐? 온도, 염분, 함유량, 그 다음에 pH 수준, 액체의 양, 압력, 산소 농도, 그리고 기타 필수 조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어항의 물은 아주 좁은 범위 내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켜거나 공기 펌프와 필터를 작동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체는 몸속 체액과 관련된 상태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히터, 공기 펌프 또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세포의 활동과 외부 교란에 의하여 체내의 조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므로 신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 중에 발생한 근육의 열 때문에 신체의 온도가 정상 수준을 이상으로 올라가면 체온은 정상 수준을 되돌리기 위해서 땀을 내서 열을 발산시킨다. 여기서 땀을 내는 이유가 하나 나와 있는 거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피드백 회로, 되먹임 회로라고 하죠. 그림 1-8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의 방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피드백 회로를, 되먹임 회로를 그린 것이다. 찬바람 때문에 방 안의 온도가 정상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 감지기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해서 그 정보를 통제실로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의 난방장치를 작동시켜서 온도를 높인다. 이때 난방장치를 통제하려는 조건, 온도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발휘하는 장치라는 의미에서 효과기라고도 한다. 감지기가 계속해서 통제실의 정보를 피드백하기 때문에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난방기는 자동적으로 꺼진다. 그쵸. 자, 그림 1-8의 B는 자, 여기 있는 B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일러 조건 같은 이런 것들이 인체에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감지기가 계속해서 통제 정보를 피드백했더니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난방기는 자동으로 꺼진다. 신체가 한기를 느끼면 냉각 수용기가 감지해서, 그쵸? 차가운 걸 느끼는 수용기가 감지해서 뇌 통제실로 보내면 피드백 회로를 가동시켜서 근육의 움직임, 떨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떨면 즉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신체를 떨어서 열을 생산해서 체온을 높이고 피드백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면 떠는 것은 그친다. 같은 피드백 회로를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 부적 되모김 회로라고 한다. 네거티브 또는 부적이라는 말은 조절하는 조건에 반대되거나 무효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조건은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반대되는 상황, 즉 날씨가 더워서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간 경우에는 정상보다 높은 체온을 감지해서 그 정보를 뇌에 보내면 뇌가 땀샘의 신호를 보내서 체온을 낮추도록 지시하게 된다. 자, 네거티브 피드백의 또 다른 예는 운동 중 근육이 산소를 많이 소모하여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졌을 때, 그렇죠? 산소를 많이 써서 이제 계속 호흡을 거칠게 하게 되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랬을 때는 호흡을 증가시켜 혈액 속에 산소를 많이 운반함으로써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자,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체내 수분이 정상보다 많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소변을 보게 하는 제도 있다. 그쵸? 자, 드물지만 포지티브 피드백 회로, 정적 되매김 회로도 있는데, 이 정적 되매김 회로는 내부 환경의 변화를 줄여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대신 어떤 변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부추기는 것은 한문으로 항진시키다 라고 한다. 자, 포지티브 피드백 회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출산 시 아기가 나올 때까지 자궁의 수축 속도를 계산해서 높이는 것과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면 혈소판을 계속해서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서 피가 나오는 구멍을 막는 것이다. 계속해서 항진시키는 것도 넓은 시각에서 보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체는 자율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은 절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정도의 일정을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체온이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은 거의 없고 정상 체온 근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계속. 그래서 칼로리가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신체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나이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죠. 신경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즉 어린이들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점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증가하고 성장하면서 개발이 되는 거죠. 청년기에는 효율과 효과가 최대가 된다. 정점에 이르는 거죠. 그 장년기와 노년기가 되면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비효과적으로 변한다. 장년기와 노년기가 되면 그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비효과적으로 변한다. 어릴 때 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발달 과정 하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변화를 노쇠 과정 또는 위축 과정이라고 한다. 그쵸? 자, 오늘은 여기 챕터 1까지 하고 25페이지, 내일은 또 챕터 2 생명화학 여기서부터 설명을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아침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